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다. 일단 들어오잖아요. 거기서부터 피부암부터 시작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일 명예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면은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 보통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전구가 있습니다. 밝은 건 소위 방사능이 더 높다. 더 능력이 높다. 그런데 이게 방사선도 선이지만 21세기지 않습니까? 우리 양자역학에서 볼 때는 선은 파동이죠. 전파, 전자입파. 선이기도 하지만 또 알갱이, 입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떨 땐 알파선 하지만 또 알파 입자. 둘 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입자이지만 파동이고 파동이지만 입자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이 방에서 콘크리트 바닥이죠. 방사선 나와요. 지하로 가면 더 많이 나와요. 라돈이라고 하잖아요. 침대에서 나오고요. 중국 어떤 아파트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원구 아스팔트에 가도 나올 수 있고요. 어디나 다 있어요. 단지 거기에 우리가 정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방사선을 받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주선, 비행체가 아니고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어디나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우주에는. 근데 다행히도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고 대기층이 있고 전자기층이 있어가지고 이걸 막아줘서 생명이 태어나고 진화를 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 층이 없었다면 지구는 아직도 금성처럼 화성처럼 암석 덩어리에다가 물이 좀 있었겠죠. 그렇지만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더 많았던 시절도 있었다. 공룡이 살던 1억 년 전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체는 정을 했죠. 그러니까 생체란 건 굉장히 오랜 시간에 억년, 10억 년 이렇게 진화를 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적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생존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저항력을 갖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거. 피곤하다. 그냥 만성피로. 그리고 머리가 좀 빠진다. 반전 홍점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살갗이 벗겨. 그건 이제 아주 급성 그리고 결정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원자로나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방사선 나오거든요. 방사성 물질이 있고 그거를 실수로 병원에서 쓰다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호기심에서 누군가 집어갈 이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남미 어떤 나라에서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방사선 받고 실제로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망했을 수도 있죠. 베타선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감마선, 중성자선은 다 뚫고 들어와요. 퍼지는 게 아니고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부터 세포를 건드리죠. 퍼질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피부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홍점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많잖아요. 그러면 부위가 넓겠죠. 그러니까 퍼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혈액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퍼지게 되죠. 혈액은 움직이니까 특히 백혈구 같은 데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백혈구가 손상이 되죠. 그리고 그 부위에 많이 손상이 돼요. 그럼 그게 그 상태에서 또 증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상황이 악화될 수는 있겠죠. 잠실 야구장 가면은 야구장 있잖아요. 투수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핵이 있다면 전자는 저기 관중석쯤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관중이 구름처럼 많은 거죠. 그 가운데는 뭐냐? 비어 있는 거죠. 이게 그 전자가 멀리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떨어져 나가요. 그럼 균형이 깨지죠. 그러면 이 탄소 분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산화탄소가 됐건 어떻게 될까요? 양을 띠게 되죠. 전자는 저쪽에 도망가 버렸고. 그럼 이게 이온화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건 또 이것대로 돌아다니고 그럼 이제 전기를 띠게 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 탄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세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포 밑에 들어가면 또 염색체가 있고 그게 배열돼 가지고 이제 유전자 DNA가 있고 RNA가 있고 특히 DNA가 이제 가장 밑에 있는데 그게 또 끈으로 염색체가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해요.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건들 수 있죠. 방사선이 거기에 알파선이다, 베타선이다, 감마선이다 들어가면 이게 끈이 끊어져요. 자, 끈이 끊어지면 그냥 그 세포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뭐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니까. 아니면 굉장히 건강하면 다시 살아나요. 회복이 되죠. 다시 연결돼요. 좋죠? 둘 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기 있다가 엉뚱한 끈 이렇게 붙으면 이게 이제 변형되고 기형이 되고 이게 또 증식을 해요. 그 상태도 그러면 이제 기형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있다가 갑상샘, 암, 여러 가지 신체 장애 또는 생식 장애 또는 뭐 혈액암, 백혈병 많은 걸로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왜냐면 기형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들어가는 방사성 물질마다 그러니까 세슘이라는 거는 근육에 잘 붙고 삼중수소는 예를 들어서 혈액 물이니까요. 그러다가 또 이제 유기화합물이 되기도 하고 플루토늄 같은 독극물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 특징이 다르고 또 이게 어디 위장에 붙었는지 또는 소장에 붙었는지 아니면 갑상선에 붙었는지 따라 가지고 발전이 달라요. 임상적으로 개연성을 따진다.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방사선이 아니고도 염색체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처음부터 그런 염색체를 갖고 태어났다가 이제 점점 증식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방사선하고 무관할 수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런데 그것밖에 없을까? 아닐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LA를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10km 가죠. 거기는 왔다 갔다 하죠. 방사선이요. 물론 비행기 동체가 막아주지만
경우에 따라서 뚫고 들어온 거 있고 그게 이제 여행할 때 갓난이었다. 그러면 커서 그러니까 그 개연성 이게 암에 걸렸는데 유전적이냐 또는 인위적인 것이냐 또는 자연에서 받은 것이냐 이거를 그 임상적으로 밝혀낸다는 거는 그리고 현세에 대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쉽지 않다. 원자로를 끌려면 뭐를 하면 되죠? 중성자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만약에 잡아먹으려면 이제 붕소라는 게 필요해요. 이 제어봉이거든요. 자동차는 제어장치. 그런데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어봉도 좀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만했던 거죠. 그리고 터빈 돌아가는 것만 갖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식혀지는지 식혀줄 수 있어요. 거기만 갖고 펌프 돌려가지고 물 돌리고 중성자 잡아먹는 제어봉을 조금 빼놓더라도 근데 실수를 해서 조금 더 많이 빼버려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핵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제어봉을 꽉 박아서는 박지 않은 거죠. 덜.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충분히 계산해 보니까 뭐 이것만 갖고 터빈이 아직 돌아가고 있으니까 왜냐면 터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끄더라도 터빈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것만 갖고 전기 공급하지 않더라도 아마 펌프가 돌아가서 이게 식혀줄 것이다. 식혀주면 주면 되니까. 근데 웬걸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흑연이었기 때문에 금방 그 중성자가 막 핵분열을 촉진하고 그리고 걷잡을서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온도가 올랐죠. 그러니까 물이 끓기 시작하고 증기 폭발이 일어나고 수소 폭발이 그럼 1000도까지 가면은 물이 전리가 돼요. 수소, 산소로. 수소 나오잖아요. 근데 수소는 가연성이니까 조금 모이면은 공기 중에서 최적으로 부피로 13% 어딘가 모이면은 터져요. 후쿠시마 터졌잖아요. 체르노빌 터졌고.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원자로 자체가 덜덜거리면서 이제 터져버린 거죠. 완전히 용탕처럼 돼가지고 원자로 뚜껑이 날아가고 그게 경락 건물에 뚜껑을 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물 끓이다가 뚜껑 열면 확 끄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확 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뺀 게 아니고 저절로 뚜껑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고 이제 원자로가 노출되고 해결료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밑으로 내려가고 하와이 용암처럼 코끼리 발처럼 쌓이고 온도가 4000도 되면 콘크리트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녹죠. 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융이 되고 멜트다운 내려왔고 멜트로 원자로는 구멍 뚫렸고 그리고 밑에 바닥에 용해가 되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콘크리트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이 이제 나오기 시작. 그 중에 또 산소도 탄소도 그리고 수소도 폭발했고 그 상태에서 사고가 계속 진행된 건데 그래서 그 당시 구소련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집어넣었죠. 28명 결사대 조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뭘 했냐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녹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후쿠시마처럼 지하로 파고들죠. 그 전에 거기다 콘크리트 붓고 붕소 붓고 모래 붓고 진흙 붓고 밑바닥을 봉인을 해버린 거죠. 그걸 안 했으면은 일본하고 똑같이 됐겠죠. 지하 소염되고 이제 그 피해는 굉장히 컸겠죠. 물론 그 사람들은 살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하 소염되니까 프리피아타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에 퍼졌으면은 후쿠시마만큼이나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고일 수도 있었는데 콘크리트로 그냥 관을 짜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나중에 새겨서 다시 또 유럽연합이 객출을 해가지고 두 번째 석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한 달 내에 전부 급성으로 사망했죠. 그리고 전체하면 32명. 사람이 지상에서 수중에서 공중에서 연령을 키운 것처럼 여기 가면은요 야생동물의 천국이 됐고요. 그리고 나무도 잘 자라고 지금 반세기도 안 됐거든요. 벌써 적응한 겁니다. 물론 아직 방사선이 나오니까 귀환 곤란 구역이겠죠. 그렇지만은 잠시 들어가서 관광하는 정도는 1시간에 2시간 물론 방호복 입고 그 다음에 선량계를 갖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 저기 관광지라고 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게 보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사람이 떠나면은 자연은 스스로 치유를 하거든요. 그렇죠? 앙코르와트를 봐도 그렇고 휴전선 우리 그 비무장지대 천국이잖아요. 동물의 왕국 똑같아요. 거기도 동물의 천국이 된 거죠. 그리고 늑대에도 뭐 꼬리가 셋이다 뭐 눈이 셋이다 하나다는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정상이에요. 물론 손상은 좀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니까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황무지는 아니다. 거기에는 산림이 다시 돌아오고 동물이 다시 돌아왔다. 도쿄 전력이 아직도 함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맨 처음 그 발표했던 거는 히로시마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체르노빌하고 조금 비교가 부적절한 게 거기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끝나버렸어요. 지하수도 없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도쿄 전력의 발표가 약 160배 정도인 것 같다. 근데 그걸 넘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히로시마는 우라늄 기껏 64kg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약 1톤 정도가 우라늄 그리고 3호기는 플루토늄도 있어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160배도 조금 작게 잡은 것 같은 뭐 200배 잡으면 되겠죠. 64kg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화상도 입었지만 방사선 장애를 겪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 저장 용기에 꽉 차 있잖아요. 뭐 저장 용기 가기 전에 냉각수, 지하수, 빗물, 눈물 전부 모아가지고 정화도 좀 하고 근데 좀 힘이 딸리죠.
왜냐하면 일단 정화를 먼저 한다. 그러니까 불순물, 방사능 물질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슘, 스론튬, 요드, 코발트, 테크니슘 많아요. 삼중수소, 탄소 14, 플루토늄, 액티늄, 저기 아메리슘 많겠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일단 세계 최고 기술. 세슘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세슘 제거 기술. 삼중수소는 캐나다, 플루토늄이면 미국. 이렇게 다 세계 최고 기술이 있는 다 그대로 두고 히다치의 그 국내 기술 쓰다 보니 일단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고장 나고 그러면 이제 여과기 바꿔야 되는데 요즘 여과기 중에서 그 이온 교환기라는 게 있거든요. 최고 기술 써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는 걸르긴 했는데 정화하다고 하긴 했는데 상당량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은 전부 다 제거됐고 단지 남아있는 게 탄소 14 그리고 삼중수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더 노력을 많이 한 태평양 제독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아직도 4분의 3 정도는 정화됐다고 하는 처리수에 들어가 있다. 근데 처리는 했지만 안타깝게 오염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장난기 섞여서 오리수다. 오염된 처리수, 오리수가 있다. 굉장히 많은 양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온 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말로는 약 7할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70% 남아있다. 그럼 되게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남아있고 그럼 그런 불완전한 기계로는 또 한 번 돌린다고 하는데 결국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필터가 25개인데 뭐 24개 정도가 고장 나 있다면은 돌아가긴 하지만 그냥 무사 통과죠. 다시 또 탱크에 가는 거예요. 저장 용기에. 두 번, 세 번 돌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나온 그러면 희석을 시키겠다. 좋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 137만 톤이에요. 30년 동안 버리면은 하루에 125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125톤이 전부가 아니고 지하수가 또 나와요. 방류한다고 투기한다고 지하수 멈추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버리고 있는데 그럼 합해야죠. 둘이요? 250톤이죠. 자 100배로 희석한다? 그럼 그게 갑자기 25,000톤이 되죠. 하루에 버릴 게 125톤이 25,000톤이 맞아요. 근데 그 말 안 쳐. 자 25,000톤이면은 얼만큼 맞나?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개. 그 적은 양 아니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희석하려면 물을 어디서 가져와죠? 그것이 앞바다에서 가져와야 되죠. 벌써 방류가 시작됐어요. 투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물 깨끗할까요? 그 오염수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다 부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거 희석되나요? 말이 안 되는 희석이라는 걸 갖고 나왔고 정말 그렇게 버려야 된다면은 조금만 기다려. 18년만 기다려라. 지금 1000개 저장용기 만들었는데 왜? 돈이 없냐 땅이 없냐? 거기 귀한 곤란 구역이란 말이죠. 사람 들여보내지 말고 주민 거기 구교한 다음에 1000개만 더 만들어.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만 만들어. 그러면 18년 버틸 수 있고 그러면 12년 됐죠. 지금 30년인데 그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방사물 중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독한 거 세슘, 스트론튬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저절로. 그건 이제 붕괴라고 해요. 저절로 감마선 내면서 다 그냥 좋은 물질로 방사선 안 나와요. 그러면 오염되지 않은 점점 깨끗해져. 저절로 훨씬 더 나은 상황. 그때 가서 버려도 되죠. 그렇죠? 역발상으로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그렇게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면 한번 마시거나 아니면 저수지 만들어라 이거죠.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상공, 수상스키도 타고 굳이 뭐 특산 맥주도 만들고 안 될까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에 버리느냐? 잘 모르겠네요. 가장 확실한 답은 그게 가장 싸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일본이 치르지 않은 대가를 태평양 연안 국가들, 그 작은 나라들, 피지, 마샬제도, 비키니가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겨우 회복하고 또 오염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서항까지 가죠. 우리나라 해역은 4년, 5년 있다 좀 그래도 괜찮아. 안전지대인데 근데 표충수 이야기고 수면에서 200m까지 표충수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과연 지금 기후변동, 기후 위기인데 과연 그렇게 얌전하게 움직일까? 엘니뇨, 라니냐 예측 불허. 두 번째로는 아표수. 그 밑에 200에서 500m 물은 그렇게 가지 않고 애석하지만 대만 쪽으로 동중국, 남중국에 거쳐가지고 다시 올라와요. 제주 연안, 대한해협, 동해. 그거는 1년 이내. 그러니까 4년이 아니다. 그 또 하나 대형 선박의 문제. 컨테이너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컨테이너를 한 100개, 1000개 싣고 가죠. 풀어요. 후심으로 갑니다. 풀면은 배가 기울어져. 짐 싣고 갔다가 게으르주면 무게중심 올라가니까 기울단 말이죠. 그러면 물을 퍼가지고 균형을 평형수라고 해요. 왼쪽, 오른쪽. 그 물을 퍼야 되는데 어디서 수돗물 받을까요? 그 1000톤, 5000톤을 바닷물 푸죠. 집어넣어요. 그 배는 그냥 해류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는 거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며칠이면 오지 않을까요? 후쿠시마 출발해가지고 부산항, 자갈치, 묵고항 또는 여수항까지 또는 제주항까지 일주일 정도 바로 오죠. 그걸 퍼요 또 우리나라 항구에. 왜냐면 또 짐 싣고 어딘가 가야 되는 게 이제 남미로 가거나 어디로 가겠죠. 그 잡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이제 해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는 물고기 세상이잖아요.
갑각류, 저기 어패류, 해저류, 후쿠시마 연안부터 시작해 쭉쭉 가죠. 거기에 수십 마리, 수십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있겠죠. 작은 고기, 넙치, 가자미 붙어가지고 바닥에 있는 저어류, 그 다음에 부어류, 떠다니는 물고기, 점점 먹이사슬 통해 가지고 위까지 가죠. 그러면 거기에 축적이 되죠. 이거 이제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그러니까 생체 축적이 돼요. 그걸 또 더 큰 물고기 잡아먹죠. 참치까지. 그리고 후쿠시마 근근에 잡힌다. 이제 좀 꼼수를 쓸 수도 있죠. 원산지 둔갑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가공을 딴 데서 하는 거죠. 오사카, 삿포로. 그럼 삿포로산, 오사카산이 되는 거예요. 수입 제한 아무리 해봤자 그냥 들어오죠. 그게 우리 국산 제품하고 같이 옆자리에 있는 거고 광어가 옆에 있는 거죠. 저도 확률이 0이 아니면은 10,000명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 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건강한 성인이 아니고 노약자, 병약자, 임산부, 뭐 갓난이었다, 어린이였다 하면은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수산물 소비 줄이거나 아주 독하게 끊거나.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이제 소금 오염되거든요. 소금 못 먹죠. 먹어야 되거든요. 김, 굴, 양식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수입 제한만 가지고는 그 검역만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후쿠시마 사태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의 문제고 그거는 저기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